결혼한 지 5년. 우리 부부에게는 완벽한 신뢰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이 있었다. 남들은 5년 차가 되면 권태기가 온다거나 서로의 단점만 보인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나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아내는 그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변함없는 온도로 내 곁을 지켰다. 퇴근 후 마주 앉아 나누는 저녁 식사는 하루 중 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평온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제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식탁 위를 밝히는 은은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오늘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문득 아내의 젓가락질이 평소보다 조금 느릿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찌개 속 두부를 집어올리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당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봐? 프로젝트가 막바지라더니 야근이 잦아진 것 같네.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 아내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참으로 정갈했지만 어딘가 투명하고 얇은 유리조각 같았다. 아니에요. 그냥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당신 얼굴 보니까 다 잊히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찰랑거리는 서늘한 그림자를. 그녀는 슬픔을 감추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슬픔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안쓰러움과 동시에 왜 그녀가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지 아주 조금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서로 비밀은 없기로 약속했건만 왜 저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 존재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아내의 뒤척임 소리에 잠에서 깼다. 평소보다 유난히 가쁘게 들리는 숨소리였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코트 자락을 보았다. 퇴근하고 돌아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의자에 걸쳐두었던 그 옷이었다. 아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코트가 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때였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아내가 평소에 쓰던 섬유 유연제 향도 그녀가 즐겨 뿌리던 은은한 꽃향기도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독할 정도로 농도가 짙은 누군가와의 끈적한 접촉을 연상케 하는 비릿하면서도 화려한 향수 냄새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냄새를 다시 맡았다. 환각이 아니었다. 분명 아내의 코트 자락에서 나는 냄새였다. 아내에게선 결코 난리 없는 그 불쾌하고도 강렬한 향기가 어둠 속에서 나의 의심을 날카롭게 깨우고 있었다. 대체 이게 어디서 묻어온 거지? 내가 모르는 사이 아내의 일상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잠든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는 나의 눈동자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며 이해하려고 애썼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고 각자의 일에 몰두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그 당연함은 서서히 기묘한 불안감으로 변질되어 내 마음 한구석을 좀먹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혹은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반가움보다는 먼저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늘 준비된 대사처럼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 팀장님이 갑자기 자료를 다 수정하라고 해서라며 내 눈을 피한 채 거실을 지나쳐갔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거리감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낯선 감정이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건조했고 그 끝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아내의 행동 패턴이었다. 예전에 그녀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나에게 제잘거리며 웃어 보이곤 했다. 그러나 요즘의 아내는 마치 도망치듯 욕실로 직행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적막을 견뎠다. 단순히 씻는 소리일 뿐인데 왜 그 소리가 나에게는 무언가를 지우고 씻어내려는 필사적인 몸짓처럼 들리는 것일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애써 부정하려 했다. 우리가 쌓아온 5년의 시간이 겨우 이런 작은 변화에 무너질 리 없다고. 그녀는 그저 많이 힘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사소한 변화들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은 항상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혀 있었다. 메시지 알림이 울려도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회사 일이라고 했다. 상사와의 급한 연락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 스치는 그녀의 표정은 결코 업무적인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사람의 두려움 혹은 당혹감에 가까웠다. 오늘도 그랬다. 자정을 넘긴 시각, 드디어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다. 오늘도 많이 늦었네? 밥은 먹었어? 내가 묻자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욕실로 향했다. 나는 습관적으로 그녀가 벗어놓은 재킷을 받아들었다. 옷장으로 옮기려던 순간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이 손끝에 닿았다. 재킷을 정리하려다 무심코 고개를 숙인 나의 눈에 아내의 하얀 셔츠 칼라 깃부분이 들어왔다. 그곳에는 평소 그녀가 사용하는 은은한 비누향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강렬한 향수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자국이 묻어 있었다. 마치 립스틱 자국처럼 혹은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을 밀착했을 때 남았을 법한 흔적처럼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견고한 신뢰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의 그 따뜻했던 미소, 피곤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거리감, 그리고 퇴근 후 즉시 욕실로 달려가던 그 모든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금껏 그녀가 보여준 그 다정한 태도와 배려가 사실은 끔찍한 진실을 덮기 위한 교묘한 연극이었을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욕실 안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물소리가 마치 나의 의심을 비웃는 것처럼 들려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나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이 붉은 흔적을 두고 그녀는 또 어떤 그럴듯한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믿고 싶지 않은,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의혹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 폭풍의 중심에서 나는 그녀의 민낯을 마주해야만 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아내는 오늘도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나를 마주하지 않고 곧장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신이라는 이름의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서로에게 투명한 유리창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 유리창은 뿌연 안개에 갇혀 너머에 있는 아내의 진심을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게 되었다.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칠 것 같았다. 아내가 욕실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혀 고요해진 사이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녀의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선을 넘는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의심은 이미 이성을 집어삼킨 뒤였다. 가방 안은 평소처럼 깔끔했지만 구석진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손에 잡혔다. 하나씩 펼쳐본 영수증들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퇴근 시간 이후의 기록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내의 외곽 카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원 근처의 편의점, 그리고 이름 모를 병원 인근의 약국들. 그녀는 야근을 한다고 했다. 회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져서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지친 기색을 숨기려 애써 미소 짓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 영수증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퇴근 후에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외딴 곳들을 헤매고 다닌 걸까?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피는 내 손등 위로 식은땀이 맺혔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까? 아니야.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그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는 마치 내 심박동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방 안쪽 깊숙한 곳을 뒤적거렸다. 그러다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닿았다. 가죽 커버로 된 작은 수첩이었다. 늘 가지고 다니던 다이어리와는 달랐다. 숨을 멈추고 표지를 넘기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정갈하지만 끝이 흔들리는 필체로 적힌 수많은 날짜와 시간들. 그리고 그 옆을 가득 채운 문장들은 단순한 일기라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견디기 위해 써내려간 비명에 가까웠다. 오늘도 결국 말하지 못했다. 이 통증이 언제쯤 멈출지 알 수 없다. 그에게 이 슬픔을 들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러오는 듯했다. 아내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이토록 처절하게 홀로 고통을 견뎌야만 했던 걸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물소리가 멈췄다. 젖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수첩을 덮고 가방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비밀을 아는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그녀를 안아주어야 할까? 나는 지금 아내의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에 서 있었다. 아내의 지갑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것은 단순한 영수증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매끄러운 질감의 검은색 보안 출입카드였다. 카드 뒷면에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초고층 주상 복합인 더 헤이븐의 로고가 은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는 평범한 빌라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런 최고급 보안 건물의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추악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누군가, 어떤 남자가 저곳에 아내를 위한 은밀한 공간을 마련해둔 것이 틀림없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의 신뢰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침묵을 지키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이면 웃으며 출근 인사를 건넸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지친 기색으로 욕실로 직행했다. 그 능청스러운 연기가 소름 끼쳤다. 오늘 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야근이야 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집을 나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지갑에서 훔쳐낸 그 카드를 챙겨 들고 즉시 차에 올라탔다. 더 헤이븐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운명을 예감하듯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주차된 외제차들 사이로 낯익은 아내의 차가 보였다. 확신이 들었다. 내 예상이 맞았다. 엘리베이터 앞 보안 게이트에 카드를 대자 삐 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유리문이 열렸다. 나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몰래 로비로 들어섰다. 42층, 아내가 자주 언급하던 그 숫자를 버튼에 입력했다.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벽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기억해둔 호수를 향해 다가갔다. 4208호, 문 앞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예비 열쇠를 꺼내려다가 문득 이 문이 이미 살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틈새로 옅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확 밀어 젖혔다. 분명 그놈과 함께 있을 거야. 이번엔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안으로 돌진했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야경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이봐, 당신! 나는 크게 소리치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내가 상상했던 내연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향기만이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향수라기보다는 차갑고 쌉싸름한 약품 냄새와 섞인 난생 처음 맡아보는 묘한 꽃향기였다. 침대 위에는 사람이 누웠던 흔적 대신 정체 모를 의료기기들과 복잡하게 얽힌 호수들만이 괴기스러운 형상을 띠며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내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멈춰선 채 그 기이한 풍경 속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이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는 내가 벼르고 있던 감정의 파편들로 꽉 차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이미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참고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거실 탁자 위에 그 빌어먹을 출입카드를 던져버렸다.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테이블을 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아니,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나의 고함에 아내는 흠칫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동공이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나는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 그리고 나를 기만했다는 배신감이 뒤섞여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눈앞의 증거들은 아내가 나를 완벽하게 속여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을 해. 그 높은 주상복합 건물, 내 회사랑은 정반대 방향이잖아. 도대체 거기서 뭘 한 거야? 퇴근하고 매일같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누굴 만났길래 핸드폰을 내 앞에서는 엎어두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숨어들어 흔적을 지우려 했던 거야? 내 말은 화살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아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은 나에게는 긍정으로 들렸다. 그녀의 그 슬픈 눈빛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가련한 연극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분노가 나의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가 정말 바보인 줄 알았어? 너를 믿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왜 그랬어? 우리 사이에 뭐가 부족했길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울분을 토해내고 싶었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나를 가로막았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그 눈물조차 거짓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제발, 제발 그만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쳤다. 그런 게 아니면 뭔데? 그 카드가 거기 있는 이유가 뭔데?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거짓말이야? 나는 탁자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아내는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뎠고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립스틱, 손거울,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들이 흩어지는 와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져 내 발치에 머물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떨궜다. 그곳에는 굵은 글씨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명칭과 함께 다가오는 날짜의 진료 예약 일정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멈칫하며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의심의 지도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의 눈물은 그저 회피나 변명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아내의 가방 속 물건들을 짓밟듯 헤치며 그 안에 담긴 배신의 증거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조차 가증스러운 연기처럼 보였다. 나는 아내의 지갑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내가 미행 끝에 확인했던 그 고급 오피스텔 근처의 한 상담센터에서 발행한 진료 예약증이었다. 나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종이를 확 펼쳤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당당하면 말해봐. 내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귀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뇌리에 박히는 대신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다. 산후 우울증 및 유산 후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7회차 상담.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유산. 그 단어가 내 망막 위에서 기괴하게 일렁였다. 며칠 전 아내의 몸에서 났던 그 낯선 향기. 내가 그토록 불결하다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향기가 떠올랐다. 그것은 향수가 아니었다. 상담센터 특유의 진한 허브와 유칼립투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아로마 테라피의 냄새였다. 아내는 그 독한 향 냄새를 지우기 위해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했던 것이었고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나는 멍하니 종이를 든 채 굳어버렸다. 지난 5개월, 아내는 홀로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고 있었다. 내가 회사 일에 치여 바쁘다고 투덜거릴 때 아내는 아마 그 작은 상담실 구석에서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을 것이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아내가 겪고 있던 가장 거대한 지옥을 나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지옥의 문을 닫아 걸고 아내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나의 손끝이 파들거렸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죄의 말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아내의 앞에 다가갔다. 그제야 보였다. 창백하게 질린 아내의 얼굴, 퀭하게 파인 눈가, 그리고 떨리는 손끝까지. 내가 의심이라는 독에 눈이 멀어 외면했던 아내의 처절한 고립이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차라리 정말로 외도를 한 것이었더라면 이토록 죄책감에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저지른 짓은 나를 사랑했던 한 여자를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잔인한 살인행위와 다름없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의 오만함과 무지가 빚어낸 이 파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적 속에서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타고 찌릿한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내가 방금 손에 든 종이의 발신처, 그 상담센터의 이름이었다. 상담사 땡땡님, 혹시 남편분께 사실을 말씀하셨나요? 만약 아직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대화처럼
그분이 아내분의 상처를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반응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합니다. 그가 아내분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거실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치 내 무너진 자존심의 파편처럼 보였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듯 팔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진료예약증과 심리상담센터의 안내문, 그리고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외도의 증거라고 믿었던 물건들이 사실은 아내가 혼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붙들고 있던 밧줄이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을 둔기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했던 말들이, 내가 쏟아부었던 의심의 화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그렇게 늦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집이 회사보다 불편한 이유가 뭐야? 아내가 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릴 때마다 나는 그녀를 다그치기 바빴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거짓말쟁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저지른 잔인한 일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말도 안 돼. 여보, 이게 다 뭐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작게 떨 뿐이었다.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이 고스란히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을 텐데 나는 그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녀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5년의 세월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보여준 의심과 경멸 앞에서 얼마나 가볍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 잔해 위에서 나의 질투만을 앞세웠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이 거실 바닥을 비췄다. 아내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외도의 증거는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옹졸하고 아내의 아픔에 무관심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치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왠지 그 손길조차 그녀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것 같아 차마 닿지 못했다. 나 때문에 너 혼자서.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죽을 만큼 미안해. 오열하는 내 목소리가 텅 빈 집안을 메웠다. 그러나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나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뼈아픈 형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터널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와 내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거실 탁자 위에 던져두었던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내가 다니던 상담센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남편분 되시죠? 아내분께서 그동안 저와 상담하시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겨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너지는 당신의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남편분, 당신이 아내분의 그 사랑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조차도 이 거대한 침묵을 깨지 못했다. 아내는 소파 끝자락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그 가녀린 등 뒤로 짊어진 무게가 얼만큼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내 손은 갈 길을 잃은 채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내 입에서 쏟아냈던 그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만 같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냈다. 그 짧은 움직임이 내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의심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휘둘렀던 칼날이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허망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그저 한심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었다. 당신은 항상 그랬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 일상, 내 표정, 심지어 내 마음까지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해야 안심했던 사람. 그녀의 말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당신까지 이 지옥 같은 슬픔에 잠기게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당신은 나를 의심하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당신에게 숨기려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어? 내가 밤늦게 돌아와 화장실로 달려갔던 건 당신 앞에서 내 무너진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혹여나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짊어질 짐이 더 무거워질까봐. 나는 그렇게 매일 밤 나를 지우며 집으로 돌아왔어.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안이 쓰디썼다. 내가 의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그녀의 세계를 난도질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그 거대한 상실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적인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아픔마저도 내 방식대로 재단하는 오만함에 불과했다. 나는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얼마나 파괴적인 폭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나를 따라다니며 뒤를 캤던 그 시간 동안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눈을 제대로 바라본 적 있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어본 적 있냐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가 너무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녀의 발치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쏟아지는 눈물은 뒤늦은 후회였고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한 비명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내려다보았다. 예전처럼 나를 다독이던 따뜻한 손길은 이제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싸늘한 거리감만이 벽처럼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무릎을 붙잡고 매달렸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 속에는 동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공포가 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메마른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비수를 내 심장에 꽂아 넣었다. 당신은 결국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완성된 완벽한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지. 당신은 내가 말하는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저 당신이 믿고 싶은 그 끔찍한 의심의 조각들을 맞춰가며 즐겼을 뿐이야. 그래, 당신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 당신은 결국 진실보다 당신이 직접 만든 그 끔찍한 허구의 사실을 더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런 당신이 지금 와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진심으로 믿었던 거야. 당신이 만든 그 가짜 같은 사실들이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5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이야. 그녀는 차갑게 나를 응시하며 내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결국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비참한 진실만을 사랑했을 뿐이야. 당신은 그토록 믿고 싶었던 그 오해를 지키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버린 거야. 아내는 숨을 고르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랑보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낸 그 비참한 진실을 더 믿었어.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며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아내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저 멀리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봐왔던 그 따스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어디론가 투명하게 사라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유리인형처럼 보였다. 나는 차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엉거주춤하게 앉아 내 거친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다. 모든 오해는 풀렸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정한 흔적들이 사실은 그녀가 홀로 감당해낸 끔찍한 상실의 기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내 가슴은 날카로운 칼날에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진실이 드러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내 의심이 그녀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고 그녀의 침묵은 나의 죄책감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악인으로 만들었다. 이제 다 끝난 걸까? 마지막이 뱉은 내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렸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원망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만이 깊게 고여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내가 철저히 무너뜨린 한 사람. 우리가 쌓아 올렸던 5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래성에 불과했다. 여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과연 내가 그녀의 손을 잡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의심의 칼날은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자국은 흉터가 되어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아주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부서졌음을 인정하는 체념처럼 보였다. 당신은 나를 의심했고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걸까?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방 안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혹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리기를 혹은 이 악몽 같은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지만 그 거리는 은하수보다 멀게 느껴졌다. 신뢰는 깨지기는 쉽지만 다시 붙이려면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여도 예전의 온전한 모양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그녀의 손끝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온기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작별의 신호였을까? 당신이 본 게 전부가 아니었듯 내가 숨긴 것도 전부가 아니야.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쥐고 흔들었다.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결혼 생활 그 자체가 애초에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던 것일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패배감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서로의 비밀이 아니라 비밀이 밝혀진 이후에도 우리가 서로를 여전히 낯설게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나를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 창백한 빛 아래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지 나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예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